예, 반갑습니다. 저 김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국민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오와 대학은 이제 계량 정치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퀀터테이티브 어널리시스, 정치 현상을 굉장히 그 나름대로 데이터 사이언스 입장에서 연구를 많이 하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치 현상을 뭐 이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증적인 나름대로의 그 근거나 데이터를 통해서 설명도 하고 예측도 하는. 그래서 항상 들었었던 말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저는 이제 방송 쪽에서 가끔 이제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저를 정치 평론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평론가가 아닙니다. 저는 폴리티컬 사이언티스트예요. 우리 박명규 교수도 마찬가지지만 정치하고 우리가 폴리티컬 사이언스라고 그러잖아요. 정치 과학자죠. 그러니까 이 시측 나오는 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평론도 하고 하지만은, 우리 정치학을 전공으로 하는 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치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수속에서 폴리티컬 사이언티스트거든요. 근데 과학이라는 거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을 잡아서 그리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인데, 과학에서는 설명하고 예측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exploration과 prediction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잡아내면, 그걸 통해서 예측을 하면은 예측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도. 95년 6.27 지방선거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40 총선 때까지 뭐 거의 한 수십 번의 선거가 있었었는데, 전국 선거가 있었는데요. 그 선거에 대한 자료를 다 축적을 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번 총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평소에 정치는 과학이고 선거는 과학이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더니, 이제 침대는 과학이다가 나오더라고요. 침대는 에이스들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선거가 딱 5일 남았습니다. 5일 남았는데요. 우리가 13대 총선이라는 게 이제 88년도 총선입니다. 87년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그때는 4당이 격돌을 했잖아요. 민정당이 있었고, 통민당이 있었고, 평민당이 있었고, 신민주공화당, 이 네 정당이 아주 격돌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여소야대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민정당이 일당을 했지만 과반을 얻지 못했고, 야당이 과반을 얻어서 당시에 뭐 굉장한 나름대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는데요. 13대 국회의원 선거서부터 지난번 21대 국회의원까지 저 8번의 선거가 있었는데요. 우리 가끔 가다가 나와서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든지 뭐 글 쓰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뭐를 비교한다고 할 때는 비교 환경이 같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번 선거는 중간평가 선거예요. 그러니까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2 내지 3년 끝난다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총선을 보통 우리가 중간평가 선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3대 총선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12월 끝나고 나서 4월이니까 4개월 만에 치러진 선거고요. 2008년도 총선도 마찬가지죠.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나서 2달 만에 치러진 선거고, 그리고 2012년도 총선은 이명박 정부 거의 5년 차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같은 해에 치러졌었던 그런 선거하고 지금 선거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 내지 3년 정도 시장에서 끝나서 치러진 선거를 중간평가라고 선거인데, 4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96년도 와해서 3년 차 때, 3년 끝날 때 치러진 거예요. 2000년 김대중 정부 2년 정도 들어서 치러졌던 선거. 2016년도 당시에는 박근혜 3년 정도 치러졌고, 2020년도는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3년 끝났었듯이, 요 4번의 선거에서 보면은 2020년도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으로 압승한 거 빼놓고 나머지 3선거에서는 집권당이 다 졌어요. 그만큼 집권당이 중간평가 선거에서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번 선거도 중간평가 선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라고 예측은 했었던 이유가 또 그런 거죠. 2년 정도 지나면 뭐 그동안 기대했었던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대통령이 국민에게 대하는 여러 가지 통치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등등 것이 이제 다 농축적으로 나오고, 또 이제 경제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이 정부가 경제를 암만 잘하고 싶어도 뭐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거든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뭐 고물가가 이루어지고, 예를 들어 유가를 띄고, 이런 것들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해는 충격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뒤졌잖아요. 이런 결과도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것이다 라는 예측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선거 막판에 뭐 박빙이나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겠지만 아침 6시 10분에 제가 가서 사전 투표를 하고 왔어요. 분위기가 어떤가 해서 가서 봤더니 덕분에 아니 많아요. 저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갔더니 멀자마자 가신 건데 거예요? 6시에 열었잖아요. 그래서 10분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탁 누르는데도 잘 안 내려와요. 나 혼자 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갔더니 역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으시고, 저기에 저도 이제 어르신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서 찍고 왔습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제가 이제 그 선거를 예측을 할 때, 특히 총선을 예측을 할 때는 7가지의 민심 지표를 가지고 1차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7가지의 민심 지표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에 첫 번째 제가 보는 거는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도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초기에, 그러니까 2022년도 5월 10일 날 출범하고 나서 그 2달 동안은 50%대를 유지를 하다가 벼랑간 7월에 들어오면서 지지율이 추락을 했어요. 그 추락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데드크로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벌써 2022년도 7월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비슷한 케이스는 이명박 정부 때 소고기 파동 때문에 집권 초기에 굉장히 지지율이 25%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지만 바로 40%로 올라가고 나서 나름대로 긍정과 부정이 비슷했지만, 이 정부처럼 지금 40%를 넘는 게, 여기 한번 보세요. 쭉 보시면은 39%가 가장 높았을 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3월 4주까지니까 단 한 번도 40%를 넘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 신기한 거는요, 지금 여기 보시면 3월 1주라고 되어 있고 2월 5주가 되어 있는데요, 2월 5주하고 3월 1주 때가 가장 높았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의대 증원과 관련돼서 발표했을 때입니다. 2,000명의 의대 증원을 발표를 하고 1차적으로는 올라갔어요. 여기에 굉장히 정부가 고무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하게, 또 바로 2,000명의 증원에 관련돼서 학교별로 배당을 했지 않습니까? 지방에 82.2%인데 서울에는 0%. 근데 제가 요 시점에, 이게 2월 5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요. 보면은 제가 한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 위험하다. 여기서 멈춰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계속 가져가게 되면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다시피 2월 5주를 시작으로 해서 처음에 우리가 선거를 얘기를 할 때요, 예측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변수를 뭐냐면 구도가 어떻게 짜여 있느냐는 거죠. 선거 구도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양자 구도냐 삼자 구도냐 다 그 구도가 아니에요. 이 선거 전체를 이끄는 그 구도를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작년 12월 26일 날 취임을 했어요. 그 전에 지도체제라는 뭐 잘 아시다시피 김기현 지도체제에서부터 포함해가지고 뭐 이준석이 쫓아내고 김기현이는 들어오고 뭐 막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선거 구도는
바로 중간평가자 보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였었습니다. 그 다시 얘기해서 대선 연장전과 같은 거기에는 속수무책이었었죠. 계속해서 그 당시에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포함해서 떨어질 수밖에. 여기 보십시오. 33, 32, 31, 29까지 떨어지잖아요. 이때가 바로 이제 한창 국민의힘이 위기를 맞이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 총알을 쓴 게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범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주인공 이병헌이가 마지막 총알을 한 방울 쏘고 자기는 죽는 게 나오는데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면서 바뀐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제일 큰 건 구도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흐름이 바뀌었던 거죠. 민주당은 이제 국정파동이 일어나고 하면서 바로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나름대로 뭐 이거 뭐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딱 2달 전 얘기예요. 한 달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벼랑간 대통령이 전면에 등장을 하면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 지원 문제도 그렇죠. 또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선거적으로 보면 자, 정말 이 정부가 너무 선거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선거를 앞두고 R&D 예산을 깎는 정부를 처음 봤어요. 아니, 선거 때는 이렇게 아무리 그게 진짜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예산을 좀 그래도 전략적으로 알로케이션을 해야 된다. 규범적으로 하면은 당연히 잘못했으면 조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대전 지역 같은 경우가 완전히 초토화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 예산 R&D를 깎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4조 2천억을 깎았거든요. 그러면 대전 지역은 과학단지가 다 모여져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고전을 지금 뭐라 그랬죠? 국무회의에서 R&D 예산을 첫 폭주로 늘려가지고 다시 정상 복귀시키겠다. 그럼 왜 올해는 깎았죠? 이해가 안 간다. 또 하나는 물론 그럼 뭐 아직 이제 많이 나온 거지만 많은 국민들한테 이제 자극적인 단어. 출국 금지된 사람을 왜 호주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그걸 왜 4월 선거 전에 임명을 해요? 선거 후에 임명을 하면은 뭐 큰일 나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의대 지원 문제를 국민들 70%가 찬성하거든요. 의대 지원에 관련돼서요. 그런데 그걸 꼭 선거 전에 해야 되나요? 이렇겠죠. 이걸 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국민들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50분간 나와서 담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지화하게. 핵심은 뭐예요? 왜 2,000명으로 증언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 하고 뭐 통합된 안을 가져오면은 조정하겠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은 의대정원 2,000명 얘기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보면 하기 전에 이렇게 담화도 발표하고 왜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얘기를 쭉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는 선거를 9일 내놓고 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만났습니다. 그럼 뭐예요? 박단일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뭐죠? 한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 아무런 무슨 효과도 없는 상태에서 나온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전면에 나서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구도가 다시 바뀐 거죠.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 대 이재명, 거기에 조국이까지 같이 등장을 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 심판론이 더 강화되고 있다. 그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 이재명이가 만들었나요?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의 시간이 멈춰버렸다. 이게 가장 큰 팩트입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저렇게 떨어지는데 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요? 그것도 중간평가 선거에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얘기하는 정당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